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다고 신나서 예식장에 들어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한 지도 5년이 넘었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내내 앞만 바라보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였으니 남들이 봐도 저희 부부가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정신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물론 정말 그렇기도 했고요.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냐고요? 당연히 집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무조건 집부터 산다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집 없는 서름을 많이 겪었거든요. 집주인이 아무 때나 찾아와서 멋대로 집을 둘러보지를 않나. 이사 갈 때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서 이사가 늦어진 적도 있었죠. 어린 마음에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에게는 절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게 저와 남편이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이유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나 남편이나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결혼을 서둘렀죠.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나와 둘이 열심히 벌어서 모으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현실은 제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아무리 둘이 발악하며 살아도 잘난 부모 덕보는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결혼해서 독립했다고 해서 가난한 부모에게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밑에 동생이 둘이나 있는 장녀였고 남편은 아들만 둘인 집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서로 형편이 비슷하고 어릴 때부터 살아온 환경이 비슷해서인지 처음부터 공감대가 형성되며 금방 친해졌어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예요.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 사이에서 유독 저와 남편 둘만 매일 생활비 걱정, 등록금 걱정을 하며 지내다 보니 매번 둘이 같이 돈 되는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같이 했어요. 서로 정보 공유도 많이 하고요. 처음엔 저도 단순히 나 같은 애가 또 있구나 하는 마음 정도로 친하게 지냈는데 같이 취직 준비까지 하면서 붙어 다니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남편이 좀 안쓰러웠어요. 저는 집안의 큰딸이라 그런지 좀 독한 편이었거든요. 부모님도 제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하실 정도니 말 다 했죠. 제가 대한민국 장녀치고는 희생정신이 강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저는 다른 형제나 가족을 위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욕심이 많은 편이라 동생들에게도 지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가난한데 자식이 셋이나 있다 보니 셋 다 대학에 보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4년제 못 갈 바에는 대학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왜인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공부는 잘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재수는 절대 안 된다. 전문대나 지방대는 아예 생각도 말라고 하시니 저는 발등에 불똥이 떨어져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결국 해냈어요. 당당히 서울의 4년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썩 달가워하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입학금만 내주시고는 등록금은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셨죠. 그런 게 어딨어. 엄마 아빠가 분명히 4년제만 들어가면 등록금은 다 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러려고 했지. 근데 상황이 달라진 걸 어떡해. 너희 아버지 일 없어서 저렇게 뺑뺑 놀고 있는 거 안 보여? 지금 네 등록금은커녕 동생들 급식비도 못 내게 생겼어. 그럼 나는 어떡해. 대학도 가지 말라는 소리야?
입학금 내줬잖아. 등록금은 네가 학자금 대출 받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당시에 아버지는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고 계셨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을 때라 일이 없어서 거의 수입이 없었어요. 그나마 어머님이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겨우 얼마 되지 않은 그 월급으로 5식구가 살았으니 힘들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아직 사회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공부만 하는데도 빚이 생긴다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팔자가 그런걸요. 저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바빴습니다. 학교랑 아르바이트만 왔다 갔다 하느라요. 일주일에 3-4가지 아르바이트를 대학생활 내내 병행했습니다. 등록금도 등록금이었지만 사비며 밥값이며 생활비만 해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항상 빠듯할 정도로요. 가족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제가 힘들 땐 가족이라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가족들은 제 희생이나 제 도움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악자까지 힘들게 번 돈이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뜬금없이 제게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순진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순순히 솔직하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내 딸이지만 참 대단하다. 1년 새 그렇게 모은 거야? 어쩐지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일하더라. 암튼 잘 됐다. 이번에 네 동생 등록금은 그 돈으로 내면 되겠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저걸 칭찬이라고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알기로는 둘째 동생이 생각보다 점수가 좋지 않아서 4년제는 못 가고 전문대에 합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는 전문대는 아예 갈 생각도 말라고 하셔놓고 엄마는 말을 싹 바꿨습니다. 동생은 그래도 남잔데 전문대로도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쳤습니다. 동생이 4년제를 가든 2년제를 가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돈 얘기는 엄연히 달랐습니다. 저더러 동생 등록금을 내주라뇨. 지금 제 등록금도 급한 판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내 등록금을 왜 쟤를 줘? 쟤도 학자금 대출받으면 되잖아. 동생에게 모질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 행동에 저도 모르게 말이 좋지 않게 나갔어요. 너는 그래도 1학년은 다녔으니까 잠깐 휴학해도 되잖아. 휴학하고 아예 돈 더 많이 벌어서 앞으로 남은 학년 좀 편하게 다녀도 되고. 근데 네 동생은 2년이면 끝나는데 그걸 가지고 번거롭게 대출까지 받을 게 뭐 있어. 네가 양보 좀 해. 저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양보가 아니라 엄연히 제 돈을 뺏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왜 엄마 마음대로 휴학을 하니 많이 결정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장렬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나름 희생한 것들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비를 쪼개서 꼬박꼬박 생활비도 드렸거든요. 그 돈 내 학비 내려고 모은 내 돈이야. 절대 아무한테도 못 주니까 다신 내 돈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요. 그때였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바늘로 찌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고 하신 게요. 그리고 제 돈을 지킨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독해도 그전에는 엄마가 돈이 급하다고 하면 있는 돈은 다 드렸어요. 어릴 때는 독하다, 악착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좀 찔렸거든요.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나? 그렇게 이기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성인이 되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를 배우다 보니 제 생각이 맞더군요. 사람은 자기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힘들다고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아예 가족들보다 저를 더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빨리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러다 제 인생이 없어질 것 같아서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 남편이 좀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착해도 너무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네 형편도 우리 집과 별반 다르지 않았었는데 남편은 막내라는 이유로 오히려 형에게 많은 걸 양보하고 자랐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동기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대학을 바로 안 오고 군대 먼저 갔다가 제대하고 나서 다시 대학에 들어온 거였어요. 재수한 거는 아니고 남편의 형이 대학을 다니던 중이라 시부모님께서 둘 다 보내기 힘들다며 남편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다네요. 그러고 보면 집집마다 참 다양해요. 어느 집은 장녀라는 이유로, 어느 집은 막내라는 이유로 자연스레 서열에서 밀려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걸 보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이상한 동정심에 이끌려 결혼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어요. 무조건 저와는 다른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말이죠. 제가 착각을 해도 아주 단단히 했습니다. 제가 남편 옆에 있으면 남편을 잘 가르쳐서 변화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친정과 시댁은 엄연히 달랐어요. 친정 부모님들에게는 제 생각대로 할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이 완전하게 변하지 않으면 쉽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취직하고 몇 년 되지 않아 바로 결혼했습니다. 둘 다 성실히 살아온 덕분에 그래도 연봉이 꽤 높은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양쪽 다 부모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버는 족족 뺏겼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동생들 학비며 학원비로 연신 부모님께 돈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아주버님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계실 때라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기는 했지만 두 분 다 이미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이럴 바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결혼해도 어차피 양가 도움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남편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마음으로 그냥 같이 살자고 했어요. 제가 먼저 말이죠. 그런데 막상 집을 구하려고 보니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번 돈을 몽땅 다 시댁에 갖다 줘서 한 푼도 없다네요. 그나마 제가 모아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는 서울에 작은 월세방 하나도 못 구하겠더라고요. 주변에 함께 대학 다녔던 친구들이며 선배들이 하나둘 결혼했어요. 저희보다 취직도 늦게 하고 연애 기간도 짧았었는데 다들 문제없이 쉽게 결혼하더라고요. 저희보다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호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고 신혼집도 30평대 아파트를 척척 구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이 다들 도와주셨다고 너스레들은 떨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와 남편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대로 넋을 놓고 있다가는 안 되겠더군요. 저는 결국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가정을 이루면 더는 가족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저희의 예상대로 양가 부모님은 결혼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인인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는데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하는 것처럼 구셨죠. 집안의 큰딸이 돼서는 이렇게 생각이 없다니까. 남동생이 줄줄이 둘에다가 몇 달 있으면 동생 제대하는데 하필이면 지금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돼? 둘째 제대하는 거랑 내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아버지한테 손 안 벌릴 거니까 괜한 소리 할 거면 아예 하지를 마요. 뭐야? 내가 지금 돈 달랄까 봐 이래? 지금까지 네가 우리 집 가장이나 다름없었는데 갑자기 시집 간다고 하면 어떡해? 그래도 네 동생이라도 제대해서 취직할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어쩜 너는 항상 네 생각만 하니?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항상 이 집에 불편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였었어요. 우리 집은 부모와 자식 간이 뒤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돈 벌기 시작하고는 아버지는 아예 일도 거의 나가질 않으셨습니다. 제가 결혼해버리면 아버지가 나가서 다시 일을 해야 하니 동생이 제대해서 취직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벗어나야 저도 제 살 길 찾는 거라는 걸요. 저와 남편은 일절 집안의 도움 하나 없이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둘이 있는 돈 탈탈 다 털어와서 저와 남편 회사 중간에 작은 단칸방 집을 구했어요. 최대한 월세가 적은 집으로요. 결혼식도 아주 단촐하게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도 양가에서 해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지인과 회사 사람들만 초대해 소규모로 했습니다. 결혼 초기엔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도 저도 부모님을 벗어나 살아본 게 처음이라 그런지 뭔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둘이 번 월급은 거의 다 모으다시피 했어요. 최소한의 돈으로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둘이 쉬는 날이면 불쑥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갔어요. 결혼 전에는 부모님께 월급을 생활비로 거의 다 드렸기 때문에 데이트해도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게 거의 다였죠. 여행은 꿈도 못 꿨었죠. 둘이 같이 살다 보니 이게 소소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저와 남편이 각각의 부모님에게 독립해 나온 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가가 합쳐지면서 가족이 배가 된 거기도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만으로도 버거운데 이제 시부모님까지 생긴 격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어느 날은 무릎이 아파서 한의원에 좀 가봐야겠으니 침 잘 놓는 한의원을 좀 알아봐라. 또 어떤 날은 요즘 야채값이 금값이니 싸게 살 수 있는데 좀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딸이 없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다가도 너무 자주 그러시니까 저를 비서로 아시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은 아예 퇴근하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날 바로 퇴근하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부모님의 분위기가 어딘지 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제게 살갑게 잘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주셨었는데 그날은 좀 차가워 보이시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구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까지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결혼한 이후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불만이 좀 있으셨더군요. 내가 며느리한테까지 이런 소리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래도 너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 알려주는 게 맞다 싶어 내가 불렀다. 너희는 도대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으세요? 나랑 너희 엄마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이야. 그런데도 자식이라고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둘 다 영 변변치 않아서 노인네 둘이 아직도 식당 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니? 갑작스러운 시아버지 호통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말도 막 더듬으면서요. 사실 남편은 저와 약속한 게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시니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전처럼 도와달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 우리가 최소한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만 정해서 딱 그만큼만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걸로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친정보다는 시댁이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물려받으신 땅이 좀 있어서 노후에 그 땅이라도 팔아서 살면 된다고 남편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죠. 저희 부부의 미래를 위해서 친정부모님께 단호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워낙 거절을 못하고 마음이 약한 편이라 걱정됐어요. 그래서 제가 금액을 정할 때도 남편에게 먼저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해도 되냐고요. 그때 남편은 너무 자신있게 본인도 부모님께 단호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한 규칙이 양가에 똑같이 20만 원씩 용돈만 매달 드리는 거였는데요. 생신이나 명절에는 조금 더 드리고요. 그게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둘이 직장 다니면서 집 살 돈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힘드신 거 너무 잘 알죠.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집도 있고 땅도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아직 집도 없어요. 앞으로 아이라도 하나 낳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집 사야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세아가,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너희 결혼할 때 우리 집 안 사줬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희 둘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일인데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운한 게 당연하지. 우리 둘째 이제 돈 좀 벌어온다 싶었더니만 네가 쏙 빼앗아 건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생활비 정도는 넉넉하게 보내줘야지. 꼴랑 20만 원이 뭐니 20만 원이. 없는 집들은 이래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가 봅니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30이 다 된 자식이 장가가서 가정을 꾸렸는데 며느리한테 아들을 뺏어갔다니요. 시댁도 저희 친정과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부모 품에서 평생 돈이나 벌어다 바치길 바라셨나 봅니다. 저희 부부한테 20만 원은 무지 큰 돈이에요. 저희가 집 사고 자리 잡으면 당연히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심한 말을 쏟아내고 싶은 거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시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은 도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암튼 요즘 것들은 아주 자기들밖에 모른다니까. 지금까지 먹이고 재워서 키워놓으니까 다 자기들이 알아서 큰 줄 알지? 시아버님은 어쩜 저희 부모님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잘났다 잘났어. 얼마나 대단한 집 사려고 저렇게 독하게 군대. 그럼 생활비는 됐으니까 너희 아주버님 고시원비는 너희가 좀 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맞나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가 시부모님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당연하게 아주버님 고시원비를 요구하셨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그걸 저희가 왜 내냐고 소리를 치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손을 꾹 잡더라고요. 그만하라는 뜻이요. 알았어요. 형 고시원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이런 일로 소라까지 불러서 잔소리하지 마세요. 저는 그날 집에 오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신혼집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일 월세가 싼 집으로 구한 건데 아주버님 고시원비까지 내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런데 세상 착한 남편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신경 쓰지 말랍니다. 남편이 본인 용돈으로 쓰는 회사 성과급에서 알아서 내겠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아주버님 시험도 얼마 안 남았다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 답답했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제가 고른 남편이니 제가 이해해야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과 별반 다르지 않으세요. 남동생이 제대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친정 부모님이랑 남동생이 저희 신혼집에 왔어요. 남동생이 제대하고 처음 집에 오는 거라 저는 신경 쓰여서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이것저것 차렸습니다. 장녀로 사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동생까지 데려온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부모님이 사시던 전셋집이 있었는데 그 집 전세를 뺐대요.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알고 보니 친정아버지가 사고를 치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카드를 돌려막기 하고 계셨대요. 현금 서비스까지 쓰시면서요. 그걸 최근에서야 친정 엄마가 알게 되셨답니다. 아니, 아버지란 인간이 매일 흥청망청 여기저기 돈 쓰고 다니길래 나는 당연히 자기가 벌어서 쓰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다 현금 서비스였다지 뭐야. 당신이 어지간히 돈 가지고 지랄하니까 내가 못 견디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다 갚는다니까 왜 사위까지 있는 앞에서 이래? 이 인간이 사위 앞이라고 쪽팔린 건 아나 보지? 갚기는 당신이 무슨 재주로 갚아? 그만 좀 해요. 그래서 뭘 어쩌자고 우리 집에 온 건데 나한테 카드값이라도 갚아달라고 온 거야? 저는 남편 앞에서 쪽팔렸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시댁일로 그렇게 한바탕 하고 왔는데 친정일까지 터졌으니 말이죠.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돈을 갚아달라 그래. 시집 간다고 해준 것도 없는데. 네 아버지가 받은 현금 서비스 이자가 너무 비싸서 당장 감당이 안 돼. 우선 전세 보증금 빼서 갚고 남은 돈으로 엄마랑 아빠 막내만 살 월세집 구했어. 셋만 산다고요? 그럼 둘째는? 그래서 말인데 둘째만 좀 너희 집에서 잠깐 신세 좀 지자. 월세집이 좁아도 너무 좁아서 그래. 엄마, 그게 말이 돼? 우리 집 보면 몰라? 여기도 단칸방 월세집인데 내가 동생을 어떻게 데리고 살아? 옆에 창고방 있잖아. 거기서 몇 달만 좀 데리고 있어. 둘째도 취직하고 나면 자기 집 구해서 알아서 나갈 거야.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에게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가난하면서 자식은 왜 셋씩이나 낳았을까? 바로 그 순간에도 아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들이 무주하고 부족해서 일을 저질러 놓고는 항상 자식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죠. 그래서 밥 먹는 내내 동생은 시무룩해 있었던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생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싫었어요. 애초에 이런 일을 부탁하려고 한 거면 미리 저를 따로 만나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지. 다짜고짜 사위도 있는데 동생까지 데리고 온다뇨. 대단하다면 정말 대단한 부모였습니다. 저는 결국 친정 부모님 말대로 동생을 당분간 데리고 있기로 했어요. 집이 좁아서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상황이 상황이었으니 저라도 동생을 잘 지켜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동생과 오랜 시간 지나게 되었습니다. 취직이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동생이 불편해할까봐 일부러 취직에 대한 질문도 잘 하지 않고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생각처럼 쉽지 않더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잠시 오셨는데 제 동생을 보시고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굳이 한마디를 보태셨습니다. 사돈총각은 아직도 취직 못했어? 아이고,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우리 아들처럼 4년제는 나왔어야지. 남자가 2년제 나와서 어디다 쓴대? 요즘 워낙 불경기라서 다들 취직이 쉽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동생이 저보다 공부는 더 잘했어요. 제 딴에는 동생 편 들어주려고 한 소린데 괜한 소리를 했나 봐요. 동생이 기분이 상했는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군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어머, 어른들 앞에서 문 쾅 닫고 나가는 것 좀 봐. 저 성질머리로 매형집에 어떻게 빌부터 살래? 세아가, 너희 집 식구들은 다들 성질머리가 저래서 어쩐다니? 어머님, 제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만약에 상황 바뀌어서 아주버님이 우리 집에 계신데 친정 부모님이 어머님처럼 이야기하시면 좋으시겠어요? 내가 우리 장남을 왜 너희 집 창고방 신세를 지게 해? 난 절대 그렇게는 안 하지.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돈이 해도 해도 너무한 거지. 이 좁은 집에 자기 아들을 맡기는 게 말이 되니? 제가 보기에는 집에 맡기는 거나 고시원비 내는 거나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너는 어쩜 어른한테 말 한마디를 안 지니? 이거 봐. 너희 부모님은 도대체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유,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거 무서워서 내가 살겠어? 그날 시어머니는 제게 모진말이란 말을 다 퍼부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속상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상처받고 나가버린 동생은 그날 어디를 갔는지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더 속상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엄연히 시어머니인데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좀 참아줄 수는 없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혼집에 사돈총각이 몇 달씩이나 있는 게 싫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남편에게까지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제 동생 고시원비도 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아니면 저와 남편이 둘 다 가난한 집 자식들이라 힘든 걸까요? 둘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고 결혼한 건데 막상 결혼하고도 서로의 가족들에게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서로가 아닌 각자 가족들의 편에 서게 되더라고요.
한번 그런 일이 생기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자존심을 세우게 됐습니다. 남편에게까지 말이죠. 이해합니다.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와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나름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넘어가기엔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시부모님께서는 결국 식당을 정리하셨어요. 연세도 연세였지만 식당이 워낙 장사가 안 돼서 적자가 나니까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나 보더라고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아버지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성인이 돼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부모님과 동생들 보험부터 다 들어줬어요. 이것저것 다 들어주지는 못해도 실비와 암보험 이 두 가지는 다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돈도 없는데 무슨 보험을 드냐고 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들어야 한다고 우겼어요. 만약 우리 형편에 누구 하나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 흔한 실비보험도 하나 없으셨대요. 아버님이 디스크 수술하고 입원을 하셨는데 4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비용을 다 지불했죠. 저는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노인 실버 보험이라도 들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보험사에 문의는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비용을 조금만 더 내면 가능한 보험이 있을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시부모님이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그 말에 남편이 답답한 소리를 하더군요. 연세가 70이 다 되셨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보험을 드냐고요. 저는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모르는 거다. 이제 70이시니까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수두룩할 거다. 그러니 보험사에 가능한지만이라도 알아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 말이 듣기 싫은지 말을 자르며 버럭 짜증을 내더군요. 당신 제발 정도껏 좀 해. 우리 아버지 디스크 수술비 낸 게 그렇게 아까워서 그래? 그럼 내 월급에서 까면 되잖아. 열심히 모으는 것도 좋지만 쓸 때는 써야지.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절대 그런 의도로 남편에게 말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앞으로 병원 갈 일이 많을 텐데 지금이라도 보험 들어놓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눈에는 그런 제가 돈독이 오른 여자처럼 보였나 봐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산 걸까요? 이제는 남편까지도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제 앞날만 걱정하며 이기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집에서 태어났든 저라도 열심히 살아서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1년에 한두 번 여행도 다니는 그런 삶이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자식도 낳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 제 자식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제 사이도 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뭔가 제게 숨기는 것 같았어요. 확증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전과는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였어요. 남편은 제가 바보인 줄 알았나 봐요. 따로 통장을 만들면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봅니다. 남편이 저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결혼 초에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절대 비밀을 만들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 대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월급, 성과급, 보너스는 물론이었고 통장 개수, 통장 비밀번호까지 모두 다 공유하는 사이였죠. 어느 날 연말정산 내역을 보는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주민등록번호만 쳐도 1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남편은 제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잠깐 망각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매년 남편 연말정산까지 미리 다 확인했었는데 말이죠. 남편의 수입이 제가 아는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몰래 남편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어요. 가만 보면 남편은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숨기고 싶었으면 비밀번호라도 바꿨어야지. 저희 부부가 공동으로 쓰는 비밀번호로 설정을 해놨더군요. 비상금 계좌를 말이죠. 제가 아는 계좌 말고 따로 새로 만든 계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차곡차곡 비상금을 쌓아뒀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귀여웠어요. 저희 부부가 아무래도 집 살 돈을 모은다고 굉장히 빠듯하게 살았으니 남편도 답답할 만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이니 그 중에 일부는 비상금으로 두고 싶을 수 있겠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비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좌 내역을 확인했더니 그 통장에서 나간 돈은 모두 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출금이 됐더군요. 저는 순간 배신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라고 가난한 친정 부모가 안쓰럽지 않겠어요? 취직도 안 돼서 매일 우울해하는 동생이 안 불쌍했겠습니까? 저는 남편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월급에다가 명절 보너스까지 다 공개하고 몽땅 다 통장에 저축했습니다.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혹여나 동생을 데리고 있다는 죄로 생활비라도 더 들어가면 눈치 보여서 제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참아가면서 버텼어요. 제가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너무 쉽게 약속을 어겼어요. 제가 시댁을 일절 돕지 않았다면 이해했을 겁니다. 용돈에 병원비, 사소한 외식비까지 당연하다는 듯 항상 저희가 다 감수했는데 남편이 지금까지 저 모르게 보낸 돈이 1년치만 해도 몇백은 되더라고요. 순간 제가 누워있는 월세집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집에서 믿고 산 남편이 제가 알던 남자가 맞나 싶어서요.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동생이 없을 때 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부터 그런 건지, 앞으로도 계속 저를 속이려고 한 건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이제 저를 속였다는 것보다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봤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제게 화를 냈어요. 당신이 너무 숨막히게 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내가 당신 돈 빼돌린 것도 아니고 내가 본 내 돈으로 그런 건데 이렇게 난리칠 일은 아니지 않아? 저는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난리칠 일이 아니라고? 그럼 어디 정확하게 계산기 두드려볼까? 당신보다 내 월급이 더 많잖아. 그래서 생활비도 내가 더 많이 냈고 당신은 나보다 돈도 적게 벌어와. 그 와중에 돈까지 빼돌린 거면 당연히 내가 더 손해지. 저는 남편에게 좋게 좋게 이야기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으니까요. 남편은 제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연신 씩씩거렸습니다. 순간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좋아. 당신 잘못한 거 없다 이거지? 난 당신같이 약속 어기고 멋대로 말 바꾸는 사람하고는 절대 못 살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그냥 헤어져. 저도 될 대로 되라였습니다. 어차피 저를 속이고 계속해서 시댁에 돈 갖다 바치는 남편이라면 저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제야 한다는 말이 제게 미안하대요. 그리고 잘못했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돈 좀 달라고 닥달하는 통에 남편도 계속 거절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남편은 다시 한번 제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않을 테니 자기를 한 번만 더 믿어달래요. 저는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을 타일렀어요. 이제 우리가 계획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리만 잡으면 그때 부모님들께 잘하자고요. 가족들은 잠시도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이 드디어 취직하긴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방지사로 발령이 됐더라고요.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대기자 명단에 들어서 몇 개월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제 선에서 알아서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몇 달만 사는 거라 나중에 기숙사에 들어가면 보증금이야 바로 돌려받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얼마 전 일도 있었으니 본보기도 보일 겸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당연히 도와주자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동생 월급 보증금을 내준 걸 친정엄마가 알게 됐어요. 동생이 말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친정엄마가 그 보증금을 본인에게 달라는 겁니다. 셋이서 좁은 월세집에서 살려니까 아주 답답해 죽겠어.
우리 둘째 기숙사 들어가면 그 보증금 엄마 줘. 그 돈이면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집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도 엄마 아빠한테 할 만큼 했어. 이제 나도 내 가정 꾸리고 살기 바쁘니까 나한테 더는 돈 얘기하지 말아요. 아이고, 딸내미라고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독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기대어 살겠어? 아, 됐다, 이년아. 저도 친정엄마에게 모질게 하고 난 뒤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최근에 다시 한 약속이 있었으니 저도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단호하게 먹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위하는 일이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직 뭘 잘 몰랐나 봐요. 누구보다 제가 제일 순진했습니다.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만 혼자 바보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만 시댁이든 친정이든 양쪽에서 독하디 독한 이기적인 년이었던 거죠. 남편은 여전히 혼자 좋은 사람인 척 하고 있었는데요. 시댁이든 남편이든 저로서는 참아줄 수 없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평소와 달리 굉장히 나긋나긋 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닭볶음탕까지 직접 해놓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유가 있더군요. 시부모님은 제 앞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둘이 아주 악착같이 살더니만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벌써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어?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지만 정말 장하다 장해. 안 그래도 우리 장남 상견례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너희 덕분에 한시름 놨지 뭐야. 저는 시부모님이 앞뒤 다 잘라먹고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순간 입에 물고 있던 닭다리를 바닥에 흘릴 뻔했습니다. 시부모님 말에 너무 놀라서요. 그 돈이면 서울에 아파트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겠지? 전세가 뭐야? 작은 평수는 매매도 할 수 있지. 저희한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어이가 없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뒤에 무슨 소리를 하실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돈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되물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바보같이 남편이 저와 한 약속을 어겼을 리 없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와 남편이 목표로 했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딱 5억이요. 5억만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돈을 최근에 드디어 거의 다 모았어요. 그 정도 돈이면 평소 큰 아파트는 아니어도 저희가 목표로 했던 동네에 투룸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과 하나 더 약속한 게 있어요. 이사 갈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돈이 있는 걸 알면 양가 부모님 누구도 그냥 계실 분들이 아니니까요. 돈이요? 무슨 돈이요? 어머, 얘 시치미 떼는 것 좀 봐. 우리 아들이 벌써 다 말했어. 연봉이 많아서 그런가? 어떻게 금방 5억을 모으니? 대단하다. 잘하면 아파트도 한 채 사겠던데?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간 남편을 쏘아보았어요. 저와의 약속을 이렇게 쉽게 또 어기다뇨.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에게 화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시부모님의 말을 잘 받아쳐야 했습니다. 멍청한 남편을 대신해서 제 돈은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세아가, 너도 들었지? 우리 장남이 공무원 시험도 떨어지고 직장도 변변치 않아. 그래서 사돈이 글쎄 결혼을 반대하다지 뭐야. 저는 조금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편만 째려보고 있었죠. 그런데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말을 쉬지 않으셨어요. 네 예비 동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 그 좋은 호사를 어떻게 포기해? 우리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떡하니 사주면 사돈댁에서도 홀라당 넘어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 5억을 조금... 저는 듣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들어주죠. 저는 바로 시어머니 말에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설마 저희가 모은 돈으로 아주버님 집을 사드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시죠? 역시 우리 며느리 척하면 척이라니까. 그래, 너희가 좀 양보해서 이 김에 우리 장남 장가 좀 보내자. 아유, 벌써 40이 넘었는데 불쌍하지도 않니? 이러다가 언제 장가 가서 언제 우리 집 장손을 보겠어. 제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양보예요. 급한 건 저희도 마찬가지고 돈도 저희 돈인데 도대체 양보가 무슨 소리냐 말입니까? 누가 보면 마치 시부모님 재산을 먼저 장남에게 물려주기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저는 더는 표정을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시부모님이라고 잘 보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이건 뭐 아들 며느리를 개 훅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와, 원래도 염치라고는 없으신 분들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아주버님이 제 아들이에요? 제가 왜 아파트를 사드려요? 40 넘은 아들 장가 보내고 싶으시면 어머님 아버님이 돈 벌어서 아파트 사주세요. 어머, 너 지금 시부모한테 염치가 없다고 했니? 얘가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네가 배운 게 없어서 뭘 모르나 본데 원래 장남이 잘 돼야 너희들도 잘 되는 거야. 아유, 아무튼 멍청해서 뭘 모른다니까. 멍청이요?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여보, 그만 좀 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굴면 안 되지. 우선 형 결혼이 급하니까 아파트는 형한테 해주자. 명의만 우리 명의로 하면 되지. 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남편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먼저 저희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아주버님에게 들이잡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고 우리가 살면 된다네요. 저는 남편이 더 싫었습니다. 지금까지 착한 거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 제가 가장 잘못한 게 사람 볼 줄 모르는 거였더군요. 남편은 착한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거였어요. 신여병도 병이라더니 저희 남편이 바로 시댁의 신여병 환자였어요. 평생 개고생하면서 자기 부모랑 잘난 형에게 다 갖다 바칠 놈이었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저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독하디 독한 년이라고요. 더는 제 남편 같은 저런 인간과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런 인간 때문에 망할 시부모까지 감당할 이유도 없었고요. 저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제 결혼 생활도 말이죠. 어차피 다 끝난 김에 본때를 보여주자 싶었습니다. 다신 제 앞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요. 똥 밟아도 아주 개똥을 밟았네. 됐고, 난 더는 못하겠으니까 우리 이혼해. 아니지.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냈으니까 그냥 헤어져. 그리고 우리 모은 돈 5억, 그거 다 내 통장에 들어있는 거 알지? 당신이 한 2억 모으고 내가 한 3억 모았나? 저는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에 냅다 침을 뱉어버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 얼굴이나 남편 얼굴에 뱉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기 왜 그래? 어른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됐는지 어른 같은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집에 어른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아주 황당한 얼굴로 어쩔 줄 모르더군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더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왜 그러긴, 이 눈치 없는 새끼야. 내가 지금 너랑 헤어지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오늘 바로 내 집에서 나가. 안 그러면 네 돈 2억도 안 줄 거니까. 알아서 해. 돈 받고 싶으면 질적거리지 말고 깔끔하게 떨어져. 저는 한시도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할 말만 던지고 나오려고 했어요. 저는 아쉬울 게 없었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혼인신고를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잘 됐다 싶더군요. 그리고 2억은 돌려줄 거예요. 물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세아가, 너 왜 이래? 우리가 설마 너희 이혼하라고 그런 거겠어? 너희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살짝 제안을 해본 거지. 됐어. 내가 힘든 마음에 쓸데없는 농담한 거니까 없던 일로 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호구 아들이 돈 2억이나 가지고 이혼하니까 그 돈으로 잘난 장남 장가 보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들 잘 먹고 잘 사세요. 저는 그대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작은 트럭 한 대를 불러서 남편 짐을 모두 다 시댁으로 보냈어요.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그리고 남편에게 2억을 주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 난리를 겪고도 제가 잘 지내냐고요? 저는 생각보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이혼 사실을 알고 저희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지만 저는 일절 시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친정에도 말해야 하니까요. 저는 이제 시댁이든 친정이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사했어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돈은 계속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돈은 10억입니다.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해서 10억이 모이는 대로 좋은 아파트를 살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살 집이요. 그게 지금은 제 남은 꿈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가족들한테 당하고도 뭘 또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냐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독하게 살아온 이상 제 이름으로 된 좋은 집 하나는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담아두신 꿈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이 넘은 여성입니다. 유튜브 보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사연 유튜브 보고 제 사연도 보내보고 싶어서 쓰고 있어요. 시댁하고 좀 황당한 일을 겪었거든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요. 그리 경제적으로 막 부유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맨손으로 시작한 것 치고는 제법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워낙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인데다 우리가 저축도 열심히 하고 재테크도 열심히 했거든요. 평생 정말 한눈 한 번 안 팔고 우리 부부 두 사람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잘 자랐고요. 지금 중학생 1명과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아이 하나가 있어요.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우리 부부 속을 전혀 썩이지 않는 고마운 아이들이지요. 우리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걱정할 일이 없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이 다 좋을 수는 없는 법이라 사실 아주 오래된 문제거리가 하나 있기는 했어요. 바로 저희 시댁이었죠. 우리 부부는 20 중반에 결혼했어요. 평범한 연애 결혼이었는데 당시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던 터라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지요. 그래서 사실 각자의 가정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제 쪽은 그냥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상당히 온화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희 친정은 그리 문제될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남편 쪽의 시댁은 좀 문제가 달랐어요. 시댁은 굉장히 각박한 느낌이랄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남편이 어릴 때에도 뭔가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으셨대요. 예를 들어 쓰레기 치우기라거나 설거지라거나 청소라거나 이건 뭐 아이 경제관념을 기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심지어 밥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맨밥에 간장만 주었고 어떤 때는 간장도 없이 맨밥만 먹으라고도 했대요. 난 진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별로 안 좋아했어. 남편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투덜거릴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뭐 고등학생, 대학생 이럴 때도 아니었다니까.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어. 그 어린애한테 내가 지금 이만큼 무사히 큰 게 다행이지. 그러게. 아동기에 영양 섭취 제대로 안 되면 잘 안 큰다는데 당신은 그래도 평균보단 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뭘 하시는지 알아? 그 유전자도 당신들 거니까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래. 그리고 맨날 나한테 그 허술한 밥상 주면서 나중에 당신들 늙으면 용돈 한 달에 500씩 주면서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맨날 그랬어. 아, 진짜 싫다. 사실 저희 부부 중 시부모님과 사이가 더 안 좋은 건 남편이었어요. 저라도 시부모님처럼 저를 키운 부모님이었다면 남편처럼 알레르기를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 시댁은 매우 정상적인 가정처럼 보였고, 사실 남편이 당했던 게 아동학대인가 아닌가도 잘 모르겠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었던 것만은 확실하지 않나요? 그런데 또 형은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켰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지난번에 추석 때 술 마시면서 당신이 그 이야기 꺼내니까 아주버님이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말씀하시던데. 형은 장남이라고 뭐든지 프리패스였어.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데. 잘못해도 회초리 한 번도 맞은 적 없고 매번 청소나 설거지 안 해도 어머니가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였다고. 하긴 아주버님 진짜 예뻐하시긴 하지. 내가 화가 나서 형하고 이야기 안 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난번 추석 때 한 번 이야기한 게 처음이거든. 역시나 이야기하고서 괜히 내 속만 터졌지. 아휴. 남편은 매번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님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실제로도 시부모님은 마치 시아주버님과 남편이 다른 피인 것처럼 대하셨죠. 집안의 장남인 시아주버님과 둘째 아들인 남편. 얼핏 생각하면 작은 아들이 더 예쁠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나 봐요. 특히 시아버지도 가족 많은 집의 장남이라 장남이 귀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주버님 위로 시어머니께서 임신을 했다가 유산까지 하신 상황이었기에 시아주버님이 태어나셨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장남하고 둘째 아들을 이렇게나 차별하는 건 처음 봐서 좀 의아하기는 해요. 차라리 그 시절 남녀 차별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나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똑같은 아들인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시댁에 가면 항상 속 터지고 배알 틀리는 일이 참 많았어요. 명절이 되면 친척분들이 많이 오는 집이라서 음식을 해야 할 일이 참 많았는데 언제나 저희 부부가 먼저 도착해서 있으니 자연히 일도 저희가 더 많이 하게 되었지요. 저는 일 많이 하는 걸 피하는 성격도 아니고 해야 되면 기분 좋게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 제가 더 많이 일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게 매해 반복되고 10년이 넘도록 계속 저 혼자 음식을 한다면 문제가 좀 있죠. 어머님,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사놓으셨어요? 많기는 뭐해가 많냐? 육전하고 동태전 아무리 많이 해놓아도 너희 친척들 몇 명 왔다 가면 아주 싹 쓸어가지고 간다. 어머님이 너무 많이 싸주시니까 그렇죠. 다들 좀 적당히 가져가야 다음 손님이 드시는데. 뭐? 예끼 이거 사? 그렇다고 손님한테 음식 한 통 안 싸보내니?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하면 되는 것을. 하지만 어머님, 이거 다 하려면 진짜 골 빠져요. 얼마나 힘든데요. 너 지금 네가 일한다고 유세 떠는 거냐? 아, 됐다 됐어. 너 나와라. 늙은 내가 하고 말지. 젊은 것이 유세 떠는 꼴 나는 못 본다.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아니에요, 됐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하시면 이거 시작도 못하고 명절 끝나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저희가 추석이나 설에 일찍 시댁에 도착하면 시어머니는 정말 너무 많이 음식 재료를 사놓으셨고 저는 입이 대빨 나와서 툴툴거리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빽 소리를 지르시면 얼른 기가 죽어서 음식을 시작하는 시기였죠.
처음에 신혼 때는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꼼짝도 못하고 아예 말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도 먹고 시어머니를 겪은 지 상당히 오래되고 나니까 불평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부엌에서 갈려나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이라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평상시 시부모님 두 분이서만 살아서 손 못 대고 살던 여러 가지 힘쓰는 일이나 귀찮은 일들을 죄다 남편이 왔을 때 시켰어요. 하다못해 뒷베란다 하수구 막힌 걸 뚫는 것도 그랬고 안방 전구를 가는 거라든가 화장실 곰팡이 제거제 바르는 것까지도 그랬죠. 시댁에만 가면 저희 부부는 엉덩이를 붙이지도 못했어요. 저희 아이들을 데려갔더니 아이들까지도 일을 시키려고 하셔서 기겁을 하고 애들은 아예 시댁 갈 때는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데려갔다가도 바로 나가서 놀라고 용돈을 줘서 내보내든가요. 애들을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안 된다. 평소에 일도 시키고 혼도 내고 해야 빠릿빠릿해지는 거지. 애비를 내가 그렇게 키워서 저렇게 모든 일을 잘하게 된 거란다. 너희 애들 너무 둔해 빠지고 일을 못해. 아유, 어머님. 집에서는 애들이 지들 먹은 거 직접 설거지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잘해요. 그런데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 왔으니 나가서 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가에 왔을 때 어른들 공경하면서 일을 도와주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다. 마찬가지로 둔한 네가 애들을 가르치긴 뭘 가르치니? 좀 더 시댁에도 자주 다니고 시부모님 공경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속사포로 쏘아붙이면 시아버지는 맞는 말이라는 듯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남편은 혼자 실리콘 보수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차 한 잔 앞에 두고 신문만 읽고 있는 꼴이 어찌나 꼴이 보기 싫던지요. 저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면 추석 당일이나 설 당일에 시아주버님 부부가 느긋하게 오고는 했어요. 그 집은 애들 둘은 다 조기 유학을 보내서 국내에는 부부뿐이었지요. 아침상까지 다 봐서 힘들게 해놓고 나면 그제서야 시아주버님과 형님이 고개를 들이밀고 생글거리면서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고는 했죠. 어머 동서, 이번에도 정말 맛있는 거 많이 했네. 네. 아유 얘, 둘째는 한 것도 없다. 내가 준비 다 해놓은 거 좀 돕기만 했다. 내가 다 했어. 어머, 어머님, 역시 솜씨가 좋으세요. 어머님, 진짜 항상 손맛 좋은 건 알았지만 항상 놀란다니까요. 형님은 제가 해놓은 전을 손으로 집어먹으면서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고는 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전을 하나 더 집어서 쥐어주면서 거실로 가서 쉬어라고 말했죠. 당연히 저는 싱크대에서 음식을 하고 나서 나온 설거지 그릇들을 씻고 남은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고요. 간신히 준비가 끝나서 식구들이 모두 자리에 둘러앉고 나서 한술 뜨고 있으면 그제서야 저는 손에서 물기를 닦으면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식구들이 음식을 더 달라고 하면 계속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담아주느라 제대로 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지요. 일어서서 정신없이 움직이는 저를 보면서 형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아우, 동서, 나이가 아직 많지도 않은데 멋 좀 내고 살아라. 지금 입은 거 그것도 홈쇼핑 옷이지? 홈쇼핑 옷이 질도 좋고 값도 싸요, 형님. 그런 걸 입으니까 이렇게 아줌마 같아 보이지? 아직 나이도 그리 많지도 않으면서 나보다도 한 살 어리면서 어째 저럴까 몰라? 도련님은 동서 그렇게 후지게 입고 다녀도 괜찮대? 형님은 항상 제 옷차림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저와는 달리 멋도 많이 내고 얼굴이 정말 예쁜 여전히 날씬한 처녀 같은 형님 모습에 제 아줌마 같은 모습이 의식될 때도 있었지요. 저는 가정주부로서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럽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조금 형님과 비교되어서 기가 죽는 것은 있었어요. 시아주버님과 형님은 차를 마시면서 시부모님한테 온갖 아부와 애교를 떨어댔어요. 평소에는 전혀 왕래도 안 하고 뭐 하나 도와드리지도 않으면서 말로는 어찌나 립서비스를 잘하는지요. 시어머니는 아닌 척하면서도 그런 애교와 아부에 기분 좋아하셨지요. 원래도 워낙 예뻐하고 아끼는 장남에 처음으로 맞은 맏며느리라 엄청나게 예뻐하셨거든요. 뭐 예뻐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시아주버님 부부에 대한 애정 때문에 계속 재산을 나누어 주셔서 문제였지요. 몇 년 전쯤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안 좋은 얼굴이더라고요. 너무 표정이 안 좋아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마른 세수를 하더군요. 아버지가 또 형한테 5천만 원 주셨대. 또? 지난번에도 3천인가 주셨잖아. 그 전에도 1억 주셨고 또 그 전에도 작은 빌라 하나 있는 거 명의 넘겨주셨지. 아주 시간 지날수록 우리가 받을 것까지 다 주실 것 같아. 남편은 답답한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부모님이 자기 재산을 자식한테 주는 거야 좋아요. 하지만 자식이 둘 이상일 때는 적어도 둘 사이에 감정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는 배려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시댁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시아주버님 댁은 그저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로 계속해서 돈을 대주고 계셨어요. 언젠가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정말 코웃음도 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젊었을 시절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일정 금액을 달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게 그냥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정도였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데 아예 생활비를 달라고 하신 거였죠. 생활비도 아주 많이요. 당시 남편은 아직 젊었고 시부모님한테 어릴 때부터 계속 시달리며 뭐든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교육받으며 커온 터라 거의 월급의 80% 이상을 그대로 부모님께 갖다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돈으로 마치 용돈 받은 대학생처럼 생활했다고요. 그나마 저하고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게 좀 이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 돈을 지키려고 애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식이 그렇게 쉽게 되나요? 결국 저하고 결혼하면서 트러블이 생겼죠. 결혼이 결정되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은 결혼 후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합가한 후 여전히 월급의 80% 이상을 시부모님께 드리고 일도 제가 다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결혼을 허락하겠다고요. 제가 대놓고 대들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새파랗게 젊은, 아니 어리다고 할 수 있는 20 중반 여자애가 당돌하게 정색하고 말했으니 황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물러나면 정말 평생 호구 잡히겠구나 싶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결혼을 허락받는 것은 절차일 뿐이지 저와 제 신랑의 의사가 확고하면 부모님이라 해도 막으실 수 없습니다. 저희 성인입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아니, 넌 또 어디서 이런 애를 데려왔어? 결혼도 전부터 이렇게 시부모 말에 텀방텀방 말대꾸를, 아니 말대꾸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해? 시부모님은 금방이라도 뒷목을 잡고 넘어갈 것처럼 호들갑을 떠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들이 편을 들어줄 때나 효과가 있는 법이죠.
남편은 이미 저와 한참이나 부모님에 대해 상의를 한 뒤였고 부모님이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처럼 난리를 떠는 것을 보면서도 무표정했어요. 남편이 물끄러미 시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시어머니가 움찔하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걸 멈추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결혼할 겁니다. 그럼 합가하고 네 월급 지금처럼 그냥 우리한테 주면 된다. 다른 말 할 거 없어. 다른 말 할 거 없이 제 돈은 제 거고 제 인생도 제 겁니다. 시아버지의 호통에 남편이 단호하게 딱 잘라 말했어요. 사실 남편도 그렇게 물렁한 성격만은 아닌데 그간 뭐가 옳은지를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놀랐는지 말을 잃은 채로 쳐다보고 계셨고 저는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예 저와 남편이 설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자 손을 떨면서 조금 있다가 의논하자고 하셨고 저와 남편은 의논할 일 없다고 매달 용돈은 저희가 정하는 만큼 드릴 거고 저희는 결혼할 거라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한 결혼이었어요. 시부모님은 그때 저희가 그렇게 말한 이후로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아마 평생 얌전하게 순종적이던 아들이 난생 처음 대들었던 것이 충격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저를 엄청 욕하셨을지도 모르죠. 나쁜 며느리년이 들어와서 아들 버릇 다 망쳤다고요. 하지만 그런 덕분에 저희는 합리적인 선에서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저희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있었어요. 남편의 월급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평균적인 수준이었기에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정말 서울 외곽에 그럭저럭 낡고 작은 아파트를 사고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었지요. 겨울에 난방 덜 틀려고 집안에서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지내는 생활이 아주 익숙했죠. 저희는 아이들도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익혀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하지만 시아주버님네는 전혀 그런 생활과 거리가 멀었어요. 시아주버님네는 아이들을 전부 조기 유학을 보냈는데 사실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어서 유학이라도 보내면 좀 나을까 싶어서 보냈다더라고요. 시아주버님과 형님은 요즘 애들은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를 시켜야 나중에도 행세를 할 수 있다면서 아이들 교육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는 저희를 어리석다면서 비웃었어요. 저희는 좀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아이들 교육이야 부모들 권한이고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저희한테 어찌나 잘난 척을 하는지 사실 좀 속에서 열불이 날 때가 많기도 했긴 했어요. 조카들이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지 그 애들 사건 사고 칠 때 옆에 있던 저한테 전화해서 미주알 고주알 말하면서 자기가 죽겠다고 했던 걸 형님은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시댁이니까 요즘 사람들 같으면 다시는 안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희는 좀 고지식한 부부라서 그래도 우리가 사람돌이는 꼭 해야 한다는 편이었죠. 그래서 시부모님이나 시아주버님 부부에게 큰 소리 내지 않고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좀 무리한 걸 요구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라면 그냥 하는 쪽으로 결정하고는 했죠. 어차피 가족관계는 우리 마음대로 끊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혈연관계니 저희가 할 도리는 해야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할 말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시부모님이나 시아주버님네는 남편이나 저를 완벽한 호구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재산은 죄다 시아주버님네에 주면서도 계속 효도는 저희한테 요구하는 걸 보면 뻔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한 달에 한 번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하는 날이어서 저희 부부가 가서 또 여러 가지 일을 봐드리고 있었지요.
저는 당연히 식사 준비를 거의 혼자 하고 있었고 남편은 여러 가지 보일러며 하수구며 손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시아주버님네가 시댁으로 들어왔죠. 시아주버님네는 한 달에 한 번 규칙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내킬 때나 자기네가 필요한 때만 오기 때문에 매달 마주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시아주버님의 얼굴이 좀 어둡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이번에 돈 좀 주셔야 해요. 아니, 무슨 일이냐? 얼마나 필요하길래 그래? 2억이요. 뭐? 2억? 네, 아빠 그 정도는 여유 있으시잖아요. 내가 무슨 돈이 있냐?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그때 준 5천이 우리 여윳돈 전부라고. 그럼 이거 주택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줘요. 2억은 충분히 나올 거 아니야. 이 녀석아, 그럼 우린 그거 못 갚으면 길바닥에 나가 앉으란 이야기냐? 그럼 이 아파트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 2억 주고 나머지 돈으로 빌라 사서 나가시면 되겠네. 이 녀석아! 시아버지는 시아주버님의 말에 이번에야말로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시아주버님이 혼이 날까 무서운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그때 남편이 그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형, 이 아파트 시세 몰라? 2억 형한테 주고 나면 부모님 빌라도 못 가셔. 그럼 전세나 월세라도 살면 되잖아. 나도 오죽급하면 이러겠냐? 아니, 여태까지 형이 가져간 게 대체 얼마인지 알아? 그 돈 다 어쩌고 이러는 거야. 야, 월급쟁이가 뭘 알아. 사업하는 사람은 가끔 돈이 묶이면 융통이 안 되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럼 돈 풀리고 나선 갚았어야지. 대체 여태 가져가기만 하고서 이번에는 부모님 길바닥에 나앉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련님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온실 속 화초로 사업 한번 안 해본 분은 몰라요.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형님이 부드럽게 달래듯이 말하는데 오히려 그 말이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이마를 짚고 있다가 이내 시아주버님에게 말했어요. 그만하고 이리 들어와라. 너하고 첫째 아가 너만 들어와라. 둘째 너희는 밖에 있어. 여보, 당신도 안방 들어와요. 그리고 네 사람만 함께 안방으로 사라지시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항상 돈을 주시기 전에 저런 식으로 넷이서만 이야기를 쑥덕거리고는 했거든요. 이번에도 또 돈을 주기는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금액도 크고 자칫하면 시댁 부모님이 있을 집조차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번에 일 잘못되어서 시부모님 거리에 나 앉아도 안 모셔, 알지? 저는 시댁 거실에 선 채로 남편을 흘끗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당연하지. 나부터도 안 모셔. 미쳤어? 시아주버님 내가 모시라고 해. 아주 작당들을 하셨어. 좋겠어, 아주. 저는 짜증이 나서 남편하고 먼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버렸어요. 제가 애써 해놓은 음식들이 다 식어가고 있더라고요. 한참 후에 안방에서 나온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님네의 표정은 상반되었어요. 시부모님의 표정은 결코 밝다고 하지 못할 표정이더군요. 아마 이번에도 돈을 주면 절대 받지 못하고 자칫하면 진짜 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였겠죠. 그리고 시아주버님네는 이번에도 성공했다는 듯 아주 해맑고 기뻐 보였어요. 식사들 하세요. 다 차려놨으니까요. 어머, 고마워, 동서. 아유, 내가 이래서 시댁 오는 걸 좋아해. 시댁 오는 거 좋아하는 며느리 요즘 참 드물어요, 어머님.
근데 전 좋더라고요. 어머님하고 동서가 워낙 잘해줘서요. 형님이 입에 발린 소리로 칭찬을 떠들어댔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라면 거기에 넘어가서 해볼래 했을 텐데 이번에는 좀 표정이 안 좋은 채로 고개만 끄덕이시더군요. 저희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식탁에 자리를 내드렸어요. 어머, 이렇게 찌개를 먼저 먹어놓고 그냥 일어서면 어떻게 해? 좀 데워오고 반찬도 좀 새로 꺼내고. 형님이 하세요. 제 차가운 말에 형님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저는 좀 짜증이 났어요. 아니,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당장 눈앞에서 시부모님의 재산 중 2억을 가져가는 꼴을 보고서 더 이상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희가 받을 유산이기도 하잖아요. 뭐 아직 정중하신데 유산 타령을 할 생각은 아니지만 이미 시아주버님네가 가져간 것만 해도 시댁 재산의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았거든요. 대체 우리 남편은 뭔가 싶었던 거였죠. 아이, 너 그게 손윗동서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시키는 대로 빨리 반찬하고 국찌개 데워와라.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 그 지경이 되어도 맏며느리가 예쁘긴 하셨는 모양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집에 가려고 거실로 나왔어요. 얘, 너 어디 가니? 우리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랑 뒷정리를 하고 가야지.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에는 남편이 자르고 들어오면서 인사를 해버렸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아주버님 네 명이 어처구니 없다는 얼굴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지요.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었고 이제는 더 참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부는 차에 탄 채로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쉬었어요. 시아주버님 네의 행동 패턴은 너무 일정했지요. 시부모님한테 와서 사업이 힘들다면서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돈을 가져간 다음 갚지 않은 채로 몇 달에서 몇 년 호의호식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또 사업이 어렵다면서 난리를 치는 패턴이요. 집에 가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고 형님한테도 전화가 왔지만 아예 안 받았어요. 난생 처음 저와 남편이 동시에 반항 아닌 반항을 한 거였으니 어처구니도 없었겠죠. 저는 그렇다 치고 이번에는 숙이고 들어갈 마음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무시를 했어요. 그래도 며칠이 지난 뒤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지르셔서 저는 말로 좋게 설명을 해보려고 애썼어요. 어머님,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시아주버님네는 부모님한테 의무는 전혀 안 하면서 자기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아, 그게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괜찮다는데. 어머님, 그만큼을 저희가 더 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아, 그게 그리도 억울하던? 아,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먹었길래 이 모양이야? 여태 너가 다른 건 다 못나고 잘못해도 시부모한테 순종적인 거 하나는 괜찮다고 여겼는데. 가정교육이요? 아, 가정교육 운운하시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떠드는 걸 얼마 더 듣다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또 무시를 했어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한테는 시아버지가 그렇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하고는 달리 남편은 이야기를 다 듣고 끝에만 저는 이제 더 그렇게 안 합니다를 반복하면서 튕겨냈대요. 하여간 남편도 고집불통이라 한번 어긋나면 끝까지 어긋나는 성격이었지요. 한동안 시부모님의 연락이 오는 걸 무시하고 살았더니 몇 달 뒤에는 좀 뜸해지더군요.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이제는 훨씬 차분해진 톤이었어요.
이제 다 용서할 테니 연락이라도 한번 다오. 내가 자식들을 못 보고 살아야겠니? 용서는 무슨 용서? 여전히 똑같으시다는 게 느껴져서 저는 좀 웃어버렸지요. 어처구니 없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평생 시부모님을 안 보고 사는 것도 좀 안 될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좋지만 남편은 또 무슨 죄겠어요? 평생 부모님을 못 보고 산다니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도 고민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나도 안 뵙는 게 속이 편하긴 한데 그래도 사람 도리가 있는데 그렇지? 그러게 말이야. 벌써 안 뵌 지가 반년이 넘었더라고요. 괜찮을까 모르겠어. 지금쯤이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좀 아셨으려나? 내 생각엔 모르실 것 같긴 하지만. 저와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너무 차별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인데 시부모님이 저렇게 꽉 막히셨으니 도무지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그렇게 시부모님을 다시 찾아뵈어야 하나 결정을 하지 못한 채로 몇 달이 또 지나버렸어요. 거의 1년이 되어가던 중에 남편이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전화 좀 다오. 너희 어머니 건강이 안 좋단다. 시아버지의 문자였죠. 남편이 놀라서 전화를 했더니 시아버지가 그러셨대요. 너희 어머니 병원에 갔더니 심장질환이 있다고 한다. 척추 쪽도 안 좋다고 하고 지금 숨을 쉬기 힘든 상태야. 너희가 좀 간병을 해줘야겠다. 아니, 숨을 쉬기가 힘든 상태라고요? 그래.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호흡곤란이 오고 있단다. 난 그래도 지금도 일을 나가야 하니까 평소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일을 나가신다고요? 아버지가요? 그래. 그렇게 되었다. 아니, 무슨 일을요? 왜 나가세요? 그냥 소일거리 하면서 사시면 될 텐데. 그냥 심심해서 나가고 있다. 자세한 건 묻지 마라. 남편은 말문이 막혀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저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부탁하듯이 저한테 말했고 저도 망설이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편찮으신 양반을 그냥 두고 간병 안 한 채로 있다고 해도 몸은 편해도 마음이 불편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주 주말에 시댁으로 갔어요.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니 몸에 좋은 것들을 좀 사가지고 먹을 것이랑 같이 가지고 갔어요. 시댁에서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고 시아버지는 일을 나간다면서 곧 나가버리셨어요. 어머님, 일어나서 식사 좀 하세요. 몸이 튼튼해야 병도 이겨내죠. 그래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됐다. 지금 와서 너희가 무슨 선심 쓰듯 간병을 하겠다고 온 게냐? 너희가 그딴 식으로 나가버리고 나서 내 전화까지 무시해서 내가 화병이 도졌다. 이게 다 너희 때문이야.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날카롭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저렇게 날카로워지실 수도 있죠. 저희는 이해하기로 하고 그냥 별말은 안 했어요. 시어머니도 말씀하시다가 호흡이 곤란해지니까 더 이상은 말을 못 이으셨고요. 저희는 말없이 그 사이 엉망이 된 시댁을 치우고 음식을 해서 놓았어요.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면서 저희를 노려보다가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너 둘째, 오늘부터 매일 와라. 와서 청소하고 식사 준비해. 제가요? 또 정이 뚝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아프니 염치도 그만큼 사라졌는지 시어머니는 이제 거리낄 것 없다는 듯한 태도셨어요. 그래, 이게 전부 너희 탓이니 당연히 너희가 책임져야지. 애비는 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 하니 할 수 없지만 넌 집에서 놀면 뭐하냐? 와서 일해라.
저희 애들은 어쩌고요, 어머님. 저희 집 살림도 있는데. 너희 애들 이미 다 컸는데 핑계대지 마라. 내가 네 나이 때는 시댁하고 내 살림 동시에 했어. 진짜 그때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픈 분이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말자 싶어서 애써 참고 문을 닫고 나왔는데 남편도 그 말을 다 들었는지 우라통이 터지는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대충 집안을 치우고서 곧장 다시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집이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던데 꼭 돌보는 사람 없는 것 같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 성격 때문에라도 그냥 두지는 않으셨을 텐데. 혹시 여보, 아주버님네가 또 돈 요구한 거 아니야? 설마.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가 있겠느냐는 듯한 얼굴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쩐지 그게 맞는 것 같았지요. 생각해봐. 지난번에 2억 가져갔잖아. 그게 반년도 더 된 일이야. 그럼 또 돈 요구할 때가 되었긴 되었단 말이야. 그거랑 아버지랑 무슨 상관인데? 이제 생활비로 쓰시던 목돈까지 다 주셔서 더 생활비로 쓸 돈도 없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 나가시는 거고. 그럴지도 모르겠다. 저희는 대충 상황은 짐작이 갔지만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이신지라 간병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저희의 마지막 인내심이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한 번만 더 시댁이나 시아주버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간병이고 뭐고 다시는 안 보고 살 마음이 점점 더 짙게 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시댁으로 시어머니 간병을 다녔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이전처럼 똑같이 순종적으로 굴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들의 절반 정도는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거의 발작적으로 화를 냈지만 제가 신경 쓰지 않으니 뭐 하실 수 있는 게 당연히 없었죠. 그래도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간병을 다녔기에 저희가 시부모님 말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 시아주버님이나 형님은 단 한 번도 다녀가지 않으셨어요. 저는 사실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설마 병난 시어머니를 모실 리가 없었던 거였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시어머니 시종을 들고 있는데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시아주버님과 형님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손에 과일 바구니가 들려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사람들의 뜻을 눈치챘지요. 또 돈 모자라서 달라고 왔구나 하고요. 그때는 시아버지도 집에 계시는 저녁 시간이어서 시아주버님과 형님이 온 것을 보자 굳은 얼굴을 하고 나오셨어요. 네 어머니한테 전화로 이야기한 거 나도 들었다. 일단 안방으로 들어오너라. 아니, 또다시 그 패턴이었어요. 그렇게 당하셨으면 전 당연히 문전박대에서 내쫓을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시댁에는 남편이 없고 저 혼자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시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한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들어가 버렸어요. 형님이 지나치면서 한마디 비웃듯이 하기는 했네요. 고생하네 동서. 효심이 지극해서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겠어 아주. 네, 그동안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오늘 오셨네요. 내가 그동안은 바빴어서 말이야.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 형님은 피식 웃으면서 시아주버님을 따라서 들어갔어요. 안방에는 시어머니가 누워서 쉬고 있었으니 또다시 저를 제외한 그 네 사람이 모여서 쑥덕거리고 있는 거였지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곧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곧장 달려와서 대략 30분 뒤에 시댁에 도착해서 급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턱으로 안방을 가리키자 현관에 있는 신발 숫자와 맞춰본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사실 남편 입장에서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마누라 입장 생각해서 열심히 비위 맞춰서 어머니 간병까지 책임지고 있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집까지 털어서 형한테 죄다 주려고 하니 말이에요. 바로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님 내외가 나왔어요. 시아주버님 내는 허리를 굽실굽실하면서 연신 인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가진 거 다 털어서 널 주는 거다. 우리 사는 집까지 말이야. 그때 형님이 비웃음을 걸친 채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효심 깊은 둘째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으신데 말이에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 눈치를 쓱 보더니 저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니 재빨리 인사하고서 도망가듯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를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속이 답답하다면서 담배라도 피겠다고 나가버리셨어요. 아마도 면목 없는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안방에 앉아서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너희 우리하고 합가해야겠다. 네? 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려 부르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프니 너도 간병하러 오가기 힘들지. 집을 합쳐서 사는 게 도리다. 긴 말할 거 없이 우리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살 거다. 당장 한 달 안에 옮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안방 비워둬라. 어머님! 순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상황 파악이 되었어요. 시아주버님은 또 사업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한 거였겠죠. 이미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내준 돈도 다 날려먹고 말이에요. 그런데 더는 그냥 줄 돈이 없으니 아파트를 팔아서 시아주버님에게 주고 부모님 두 분은 저희 집으로 들어오겠다 이 말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어머님, 시아주버님이 또 돈 가져가신대요? 또 달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처음으로 시아주버님 돈에 대해서 말한 거였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안색이 시뻘겋게 변하더니 꽤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 장남이 집안 일으키려고 사업한다는데 부모된 사람이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니? 며느리인 너는 그런 문제에 입대는 게 아니다. 어디서 버릇없이? 아니, 이제는 재산 나눠주시는 거에 대해 뭐라고 할 때가 아니네요. 이제 다 날려먹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겠다고요? 들어와서 그 다음은 뭔데요? 우리 집 담보로 잡혀서라도 시아주버님네 주자고 하시게요? 이 버릇없는 것이? 그래, 네 남편이 동생이니까 형 하는 일에 돈 좀 대주는 것이 도리다. 여태까지 도리도 안 하는 걸 모른 척 해줬더니 이젠 이런 소리를 해? 나 참, 그래서 합가해서 우리 집 안방에 들어 누우시겠다고요? 그래,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 치워둬라. 당장 한 달 안에 집 비우고 너희 집으로 들어갈 거니까 우리 사는 동안 너희 애들 조용히 시켜. 어차피 애들 성인 되면 다 독립시킬 거 아니냐? 20살 애들이 뭘 한다고 독립을 시켜요. 어차피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라 서울 안 대학 갈 거고 그러면 집에서 다녀야지. 아무튼 우리 모시고 사는 동안 불편함 없게 해라. 왜요? 월에 한 500 들고 오시게요? 뭐야? 월 500 정도 주시지 않는 이상은 저 못 모신다는 말이에요. 500도 진짜 너무 허란 값이네. 그래도 그게 최대한일 것 같으니 이 정도로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제 진심이었고 사실 월 500 준다고 해도 저 시부모님과는 같이 못 사는 게 맞았으니 물러서지 않고 노려보았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피하더니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서럽구나, 서러워. 세상에 나이 먹어서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제 자식 며느리가 박대까지 하다니. 돈 없으니 부모 대접도 못 받는 게 이게 정말 맞는 거냐? 너희가 어쩌면 이렇게 매정하게 부모를 내칠 수가 있니? 시어머니가 서럽게 우는데 정말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 오랜 시간 저희가 그렇게 애써서 노력한 것은 싹 다 무시를 해놓고서 저희한테 얹혀가려고 합가를 하려고 하다니 그거 거절했다고 완전히 개망나니 자식 취급이라뇨. 남편 역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얼굴을 한 채로 시어머니를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심정이 가장 복잡했겠죠. 잘하면서도 계속 차별을 받아온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계속 부모님께 사람된 도리는 하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저보다는 그래도 남편한테 기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을 보면서 울더군요. 얘 둘째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기는 아는 거냐?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란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내 이 두 손으로 네 기저귀 갈고 너 밥해 먹이면서 키웠는데 이 어미가 늙었다고 이렇게. 합가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래,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뭐가 문제냐?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었니? 왜 형이 안 모시고요? 꼭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니? 요즘 세상에 그런 건 없다. 지금 너희가 가장 상황이 좋으니까 같이 살자는 것뿐이야. 남편은 그 말에 헛웃음을 흘렸어요. 그러더니 차가운 얼굴이 되어서 시어머니를 노려보더라고요. 제발 우리 가족끼리 잘 살게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정말 다시는 안 뵙고 싶네요. 뭐라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순종적이던 남편이 하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실룩거렸어요. 다시는 안 뵐 수 있게 어딘가 저 멀리로 꺼져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아파트 팔아서 형한테 줘서 어머니 아버지가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요. 그걸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마세요. 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남편은 저보다도 더 매몰찬 말투로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당황스러운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려고 했지만 남편은 몸을 피해버리고서는 저의 손을 잡고 곧장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저희는 집으로 와서 한참이나 둘이 속풀이를 했어요. 술을 사다가 까고서 치킨을 배달시켜서는 둘이 그간 시부모님의 행동에 대해 미친 듯이 깠지요. 남편은 이제 완벽하게 정이 떨어져 버려서 더 이상은 부모님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도리를 챙기던 남편이 저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안쓰러웠지만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남편의 의지가 느껴져서 더욱이나 고맙기도 했지요. 그 후로 당연히 시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건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연락처를 차단했는데 어느 날은 집 앞에까지 찾아와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얼굴을 보고도 들어오지 마시라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했고 저희의 태도가 완강한 것을 보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충격을 다시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갈 곳이 없어진 시부모님 역시 아파트 파는 것을 다시 한번 망설이게 되었던 거죠. 한 달 안에 아파트를 파는 것도 완전히 급급매로 내놔야 어떻게 될지 말지인데 망설이는 사이에 한 달은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 후에 시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와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빚을 못 갚았잖아. 이 빌어먹을 것들. 아, 그러셨구나.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마도 시부모님은 아파트를 파는데 실패했고 시아주버님은 급한 빚을 갚지 못해 난리가 난 모양이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시달리던 시댁 시집살이에서 벗어났으니 저야 좋은 일이었어요. 다만 부모님을 평생 안 보겠다고 결정한 남편은 좀 안쓰러웠지만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남편도 홀가분한 것 같더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랄게요.